자, 이번 시간에는 또 재미있게 고기후를 배워봅시다. 고기후가 뭘까요? 고기후. 옛고자예요. 옛날 기후를 알아보겠다 이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거 했었죠? 시상화석, 표준화석, 그리고 그 시대를 외워야 되니까 미리 좀 알아두면 편하다. 다시 한번 그 복습하고 가볼까요? 알아야 되니까. 맨 처음에 선캄브리아 시대고, 그죠? 그 다음에 고생대고, 그 다음에 중생대, 그죠?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 이렇게 나눈다고 했었죠? 그리고 요거 세 개를 우리가 현생누대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현생누대. 근데 요걸 또 이제 대를 기로 세분화하는데, 그거 고생대가 6가지로 나눈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중생대가 3가지로 나누고 신생대도 3가지로 나눈다고 했었죠. 그래서 6가지 외우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캄브리아기. 맨 처음에 캄브리아기잖아요. 그죠? 캄브리아기. 근데 캄브리아 그 전거다. 먼저 선자 써서 그래서 선 캄브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캄브리아 전이란 얘기예요. 캄브리아보다 선행됐다. 선행합수할 때 선자. 선 캄브리아 이 뜻이에요. 아무튼 캄브리아기, 그 다음에 캄하고 오실 때니까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외워야 돼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수능에도 나오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중생대 초반을 뭐라고 한다고요? 트라이아스기, 중간은 쥐라기, 그 다음 후반은 백악기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됐죠? 아무튼 고기후, 옛날 기후라는 걸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기후가 뭐예요? 날씨랑 달라요. 날씨는 비 온다, 덥다, 요 정도인데 기후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열대지방은 1년 내내 온난한 기후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걸 말하는 거예요. 평균적인 날씨, 어떤 지방의 1년 동안 그걸 기후라고 하는데, 하여튼 옛날 지구의 전체적인 기후는 어땠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볼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역시 암석에 다 기록에 남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크게 보면 되는데, 오늘은 기후를 어떻게 알아내는지 알아볼 거예요. 근데 조금 복잡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 복잡한 거는 수능 볼 사람들만 이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내신에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주로 이제 수능에 많이 나오니까. 아무튼 이 방법을 알아봅시다. 빙하 시추, 나이테 동물 생성, 이렇게 많아요. 그죠? 많은데, 자, 먼저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시추라는 거는 이제 뚫는 걸 말하거든요. 빙하를 뚫어가지고 그 빙하를 분석해갖고 그 빙하 안에 있는 기포, 그리고 동위원소를 분석해가지고 또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나이테, 동물 생성물, 종유석 석순 이런 걸 동물 생성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로 알아낼 수 있고, 꽃가루 화석, 그냥 화석. 한번 보죠. 자, 일단 나이테부터 갈게요. 나이테 되게 쉬워요. 그 나이테가 생기는 원인은 여러분 뭐냐면요. 잘 봐요. 여기 잘 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랑 요 사이 봐봐요. 여기 진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는 되게 연한 부분이죠. 자, 이 왜 이렇게 요런 게 번갈아서 생기냐면, 나무가 여름에는 되게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자라요. 이렇게 요만큼 자랐다가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잘 못 자라요. 그 햇빛도 별로 없고 나뭇잎도 없잖아요. 광합성 해야 되는데 추우니까. 그러니까 요만큼만 자라요. 요만큼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넓고 밝은 부분, 좁고 어두운 부분,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줄무늬처럼 1년에 요거 하나씩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게 나이테의 원리인데, 아무튼 그 기후를 나이테로 어떻게 알아내느냐, 원리가 되게 간단해요. 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덥고 강수량이 많은 곳,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더운 곳은 이렇게 나무가 빨리 자라고요. 거꾸로 춥고 비가 별로 안 오는 곳은 나이테가 좁게,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자니까 나이테가 좁아요. 그럼 나이테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널찍널찍할 때 있죠. 이렇게 요럴 때는 어땠단 얘기예요? 되게 기온이 높았단 얘기예요. 높은 편이었는데 이게 여기 좁단 얘기는 여기 되게 좁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되게 좁죠. 이렇게 요런 데는 이게 좁단 얘기는 뭐냐면 이때는 기온이 낮거나 강수량이 없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이테 두 개를 비교하는데 어떤 데 갔는데 나이테가 이렇게 막 촘촘해요. 촘촘해.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춥고 비가 별로 안 오는 곳이었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데를 봤더니 나이테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어. 무슨 말이에요? 나무가 팍팍 자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는 지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나무를 통해서 이게 이 1년에 하나 생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이테 뭐 100개 셌어요. 100개. 그러면 100년 전에 기후 어땠구나 이런 식으로 또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뭐 이거 나이트랑 거의 비슷한 건데, 여러분 이게 석회동굴 놀러 가봤으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있고 요 밑에서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요걸 우리가 종유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걸 석순이라고 해요. 석순. 죽순할 때 그 순이에요. 그 뿌리. 석순. 이건 돌석자. 아무튼 얘네를 잘라보면 요렇게 돼 있는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그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애들이란 말이죠. 침전돼 가지고. 근데 따뜻한 기후에서는 얘네들이 더 잘 만들어져요. 이 화학 반응이 활발해져고 침전이 활발해져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널찍널찍한 요런 데는 날이 이제 따뜻했던 시기, 그리고 좁던 데는 좀 뭐 춥거나 이랬던 시기,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나이테처럼 이렇게 어쩔 때는 빨리 자라고 어쩔 때는 천천히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막 1년마다 줄무늬가 이렇게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게 촘촘촘촘촘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걸로 또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나이테랑 종유석으로 이게 그 당시 옛날에 기후를 또 알아낼 수 있다는 거 되게 특이하죠.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지층에 보면 있잖아요. 요런 게 막 현미경으로 보면 되게 보일 때가 많거든요. 이게 뭔지 알아요? 꽃가루 화석이에요. 꽃가루 화석, 꽃가루. 이거 봐봐, 이거. 꽃가루 화석이에요. 꽃가루 화석. 근데 이 꽃가루 화석으로 또 기후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알아내냐? 할 텐데 되게 원리는 간단해요. 자, 보세요. 이 꽃가루가 사실 뭐 다양한 식물에서 나오는 게 꽃가루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봐봐요. 추운 지방에 사는 나무가 있을 테고 더운 지방에 사는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꽃가루를 보고 꽃가루 화석을 분석을 하면 이건 이 어떤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꽃가루 화석을 발견했는데 그게 추운 지방에 사는 나무의 꽃가루예요. 그러면 요 지방이 옛날에는 추운 곳이었구나. 뭐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예를 들어서 따뜻한 지방에 사는 나무들이 꽃가루를 뿌려서 그게 화석으로 남았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꽃가루 화석을 발견했을 때 얘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따뜻한 지방에 사는 나무들의 꽃가루예요. 식물들의 꽃가루예요. 그럼 이 지방은 따뜻한 곳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꽃가루 화석으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간단해요. 여러분 그 예전에 왜 그 베개너 할 때 배웠었는데, 이게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스크래치 나는 게 이제 빙하가 쓸고 지나가는 흔적이거든요. 빙하가 쓸고 지나가. 이게 빙하가 여기 있으면 요 밑에 빙하 밑에 자갈 같은 게 있잖아요. 빙하가 이렇게 중력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미끄러지다 보면 얘네들도 쓸려갖고 여기에 스크래치가 나는데, 아무튼 이런 거 보면 이제 빙하가 지나간 흔적이니까 여기가 옛날에는 굉장히 추운 곳이었구나, 빙하가 있었구나 이렇게 또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상화석,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시상화석 활용해도 충분히 그걸 또 알아낼 수 있죠. 예를 들어 고사리 화석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덥고 습한 지역에서만 습한 지역에서 주로 사는 화석이기 때문에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면 덥고 습한 지역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산화석이 발견되면요.
따뜻하고 얕은 바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걸로도 과거의 기후를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 됐죠?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법을 좀 여러분이 유의 깊게 봐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빙하를 뚫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추라고 하거든요. 시추? 시추가 강아지 이름은 아니고 뚫는 거, 그걸 시추라고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빙하를 이렇게 기둥처럼 뚫어요. 이렇게. 아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뚫어오는데, 오, 되게 특이하죠? 여기 있는 또 줄무늬들로 또 그 생성 시기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어요. 아무튼 근데 신기한 게요. 이 빙하 안에 요거 이제 시추 코어라고 하거든요. 시추 코어. 코어가 이 핵이란 뜻이잖아요. 아무튼 요걸 시추 코어라고 하는데, 요거를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이 짓을 하느냐, 요 안에 요렇게 얼음 안에요, 기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기포들이. 자, 이게 왜 생긴 거냐면, 여러분, 빙하는 기본적으로 눈이 쌓여서 밑으로 짜부돼 가지고 생기는 거 알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있는데, 눈이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눈이 쌓여요. 눈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눌려가지고 딱딱해진 게 빙하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이 쌓일 때 그 안에 공기도 이렇게 갇혀버리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이 쌓일 때 이렇게 찌부가 되더라도 여기 공기들도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기가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눈 사이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그 나중에 빙하를 이렇게 뚫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막 기포 알갱이들이 막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로 뭘 알 수 있느냐? 자, 보세요. 만약에 그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 대기 조성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대기 조성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았던, 이산화탄소 뭔지 알죠? CO2.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았던 시기에 빙하가 만들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아, 이 시기에는 이 기포를 분석하면 분명히 요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요 속에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럼 요 당시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았구나.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다는 얘기는 좀 온난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온실 효과가 더 커지니까. 그럼 이 시대에 만약에 기포를 분석해봤는데, 얼음을 잘라서 요 안에 있는 기포를 분석을 해봤는데, 요 기포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 이산화탄소가 많다는 얘기는 이 당시에는 따뜻했구나, 요런 식으로 또 추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단해요. 그리고 뭐 아니 메탄 같은 애도 많으면은 되게 기온이 높았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요 기포들을 분석하면 알아낼 수 있다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올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능 볼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기다 써놨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써놨는데, 그 빙하 시추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1번 기포고요. 아까 했죠. 이건 간단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위원소 분석을, 정확히 말하면 산소 동위원소거든요. 요걸 분석해서 또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요거는 하여튼 쉽죠. 다시 나무의 나이테는 이게 넓을수록 더 온난한 기후였다. 종유석도 마찬가지다. 이게 넓을수록 더 온난한 기후란 얘기다. 그 꽃가루가 어떤 식물의 꽃가루인지 확인하고, 그 식물이 추운 데 사는지 아니면은 더운 데 사는지, 이걸로도 추정이 가능하다. 빙하의 흔적으로 빙하가 있었으니까 여기가 추웠다는 걸 알 수 있고, 시상화석으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빙하 시추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낸 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기포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산화탄소가 만약에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면 그 시기에는 온실 효과 때문에 좀 날이 온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산소 동위원소 분석인데요. 먼저 이제 뭐 여러분 산소는 뭔지 알 테니까 동위원소가 뭔지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뭐 화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겠지만, 동위원소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소가 몇 번이죠? 수엘립의 붕탄질 산, 여러분이 뭐 기본적인 건 알면 좋아요. 산소는 8번인데 8번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몇 개냐면요, 8개예요. 그러니까 8번이에요. 그리고 중성자도 8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뭐 탄소 같은 경우, 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6번이거든요. 6번. 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양성자가 6개, 중성자도 6개 이렇게 돼가지고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같은 게 일반적인데, 일단 양성자 개수가 다르면 완전 다른 물질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산소 중에서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여야 되는데, 양성자는 8개인데 중성자가 뭐 10개 이런 경우가 있고, 이렇게 양성자 개수는 똑같아요. 양성자 수는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물질은 똑같은 산소예요. 근데 이 중성자가 다른 거, 요게 다른 거.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거, 요런 원소를 산소 동위원소, 그러니까 동위원소라고 해요. 되겠죠? 동위원소.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한다. 근데 아무튼 산소에 보면 일반적으로는 산소가 양성자가 8개고 중성자가 8개잖아요. 이렇게 8개 같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5, 16. 됐죠? 요 8개니까 이게 16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질량수를. 그 다음에 요 10개, 8개인 거를 5, 18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요걸로 이제 과거 지구의 기온을 파악할 수 있어요. 기온.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조금 어려운데 수능 볼 사람들은 요거를 자세하게 해놔야 돼요. 됐죠? 자, 요거 둘 중에 뭐가 더 가벼울 것 같아요? 당연히 얘가 더 가볍죠. 중성자가 2개 더 적으니까요. 그죠? 얘가 더 가벼워요. 그래서 이게 평소에 이제 증발이 일어나요. 평소에 증발이 일어나는데, 자, 얘랑 얘 둘 다 증발이 일어나는데 뭐가 더 많이 증발되냐면 얘가 더 많이 증발된다는 거예요. 왜? 가벼우니까 더 증발이 많이 돼요. 됐죠? 더 가벼우니까 산소 16이 더 증발이 많이 되는데, 자 보세요. 평소에는 그냥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돌아오는데, 만약에 빙하기 때 지금 여러분 이게 산소가 물속에 산소가 증발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 말해줄게요. H2O인데 H2O 물이 증발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얘가 종류가 2가지가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2가지 16O 랑 18O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면 16O를 가지고 있는 H2O가 더 증발이 많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무튼 16O가 더 많이 나가는데, 얘가 빙하기 때, 그러니까 기온이 낮을 때는 여기에 올라가가지고 빙하로 돼버려요. 추우니까. 비가 내렸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빙하 속에 갇혀버린다는 얘기죠. 16O가요. 그럼 산소 16이 빙하 속에 갇혀버리니까 여기 바닷속에 산소 16은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빙하 속에 산소 16은 더 많아지고, 추울 때는, 그죠? 더 많이 들어가니까. 요거를 알아두면 돼요. 요거를. 됐죠? 자, 다시 한번. 자, 평소에는 산소 16이 이렇게 증발했다가 밑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기온이 낮을 때, 그러니까 빙하기 때나 이렇게 추울 때는 산소 16, 물이 증발했을 때 산소 16이 더 많이 나가는데, 얘네가 요로 못 가고 빙하가 돼버린다. 그래서 바깥의 빙하에 날씨가 추울수록 요 산소 16의 개수가 증가하고 바닷속에 있는 산소 16의 개수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됐죠? 요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죠? 요 H2O에 다시 정리해요. 다시 H2O. 근데 요 5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 거죠. H2O 16이랑 H2O 18 이렇게 있는 거예요. 5, 16, 5, 18. 근데 뭐가 더 많이 증발된다고요? 16. 16이 더 많이 증발되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데 이 16호가 이렇게 가가지고 만약에 날씨가 추울 때, 빙하기 때, 요럴 때는 여기 빙하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로 잘 안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이 추울수록 기온이 낮을수록 요 16호의 개수는 요 빙하에서 많아지고요. 그죠? 그리고 요 해수 속의 16호는 개수가 줄어든다는 거. 이거를 꼭 요것만 알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16호가 빙하기 때문에 바깥에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요걸 알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온난한 시기, 한랭한 시기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한랭한 시기에 보면 아까 어떻다고 했어요. 다시 가볼게요. 다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물이 있고 그죠? 여기 물이에요, 물.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빙하가 있다고 해봐요. 됐죠? 빙하. 이 산소 동위원소를 분석할 때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빙하가 H2O잖아요. 물이니까 요거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얘는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해양생물의 어떤 화석, 해양생물 화석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에 살았던 그 해양생물의 화석에 보면 얘네들이 이게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튼 여기도 보면 산소가 있어요. 요 바닷속 해양생물 화석에도. 자, 무슨 말이냐면 빙하랑 해양생물 화석 요거 두 가지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랭한 시기에는 빙하에 56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기 56 올라간다고 했고 그쵸? 여기 헷갈리니까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 56이 산소 16이 증가한다고 했고 여기는 산소 16이 줄어든다고 했죠? 요거만 알면 되는데 그럼 보세요. 보통 요렇게 나와요. 16,5분의 18,5의 값이 빙하기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빙하의 요 값이 그러면 빙하기 때는 여기에 산소 16 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빙하 속에서는 그러니까 요 값 자체는 낮아진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하면 되고 해양생물 화석의 요거는 뭐냐? 해양생물 화석. 해양생물 화석은 아까 여기에 있었던 애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요 바닷속엔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닷속에는 56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 값이 어떻게 돼요? 얘가 줄어드니까 요 전체 값은 이렇게 높아져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정리해보자면 여러분 또 헷갈릴 테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보자면 요것만 알면 게임이 끝난다는 얘기죠. 다시 빙하기 때 이렇게 물이 있을 때 평소에 이제 16산소가 많이 증발을 하는데 빙하기 그러니까 추운 시기에는 얘가 이 바깥의 빙하 속에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빙하의 산소 16은 엄청 증가한다. 근데 그 대신에 여기 있는 애가 빠져나가서 여기로 못 가니까 여기 바닷속의 산소 16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렇게 해놓고 빙하기 때입니다. 빙하기 추울 때. 빙하기 때. 요것만 알아두면 여러분이 문제가 다 풀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한마디 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빙하기에는 빙하 속에 산소 16이 많아지고 해양생물 화석의 산소 16이 줄어든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